나는 복에 겨웁게 살아온 사람. 1월 16일에 간신히 경복궁으로 돌아왔지만 일주일이 채 안 된 1월 22일 병이 도졌다. 동대문 밖에 있는 작은형 효령대군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복궁의 불당과 흥천사를 비롯한 전국의 유명한 산과 강, 사당과 절에서 동시에 왕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10일이 지나고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아프다. 이후로 며칠 동안 세자와 함께 이서의 집에서 머물다가 윤 1월 7일 나 혼자 안승선의 집으로 막내 이염 영흥대군의 집으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다. 그런데 2월 4일 세자가 내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따라왔다. 그렇게 세자와 나는 궁궐을 나와서 숨바꼭질하듯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다. 우리 부자의 모습이 마치 궁궐도 없는 불쌍한 처지의 왕과 세자 같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익숙해졌는데 자식이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데 사신이 떠난 다음 날부터 세자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전국의 사당과 절에서 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거처를 옮겨 다니며 요양과 치료를 병행한 덕분인지 2월 9일에 이르러 내 몸이 한결 개운해졌다. 세자는 5일 뒤인 2월 14일에 이르러 건강을 회복했다. 세자에게 당분간은 일할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밀린 일들을 처리했다. 했었던 일이라 그런지 손에 착착 붙는다. 내가 아직 왕이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 그렇게 일에 빠져들다 보니 밤 10시를 훌쩍 넘기며 야근을 하게 됐고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주변의 신하를 모두 내보내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다. 그리고 책상 앞에 등불 하나만 남겼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책상 하나만이 석등잔에 온화한 불빛을 받고 있는 텅 빈 방 안에 나 혼자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던 자식에게 왕의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던 아버지가 옆에 와 있는 듯하다.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던 오래전의 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태종은 신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통치하는 권도의 왕이었고 나는 신하와 대화하고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즐겼던 정도의 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소민의 희로애락을 챙기며 나라를 다스린 것은 태종과 내가 같았다. 태종은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됐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저울질해가며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권도 방식의 정치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되고 나서는 법과 제도를 많이 갖추게 되니 법을 지키며 사는 바른 방식을 일러주는 정도 정치가 필요했다. 돌이켜보니 태종이 권도 정치를 하며 나라를 하나로 묶고 안정시켜 놓지 않았다면 내가 정도 정치를 펼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정도 정치는 태종이 오래전에 계획한 결과라고 여기는 이유다. 내 성과 이름은 이도다. 성은 오얏나무 이씨이고 이름은 복도자를 쓴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자식에게는 복만 남겨주고 싶었나 보다. 그런 아버지의 바람처럼 나는 복을 넝쿨 채 품에 안고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33년을 왕으로 살아보니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다. 지배당하는 소민의 삶이 그렇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에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지독하게 배고픈 봄 보릿고개를 넘길 때는
꽁보리밥 한 그릇만 먹게 되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고 한여름 땡볕에 쩍쩍 갈라진 논밭을 쳐다보면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고 한겨울에 헐벗은 모습으로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내는 가족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의 곡식을 바라볼 때면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단순한 삶이다. 서민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적인 가난과 배고픔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소민은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감정적인 희로애락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또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악순환에 갇혀 살아야 했다. 왕으로 사는 동안 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슬펐다. 그래서 나는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에게는 소민을 사랑하라고 당부했고, 왕의 곁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던 신하에게는 소민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거듭 당부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런 왕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들판에 나갔을 때 일하던 농부에게 밥 한 끼 먹이던 날, 그 뜨거운 밥을 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삼키던 농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든 훈민정음이지만 수동적인 삶에 지친 소민의 눈에는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만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다. 왕이 할 일을 한 것이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도 바람이 하나 있다면 나중에라도 힘들게 사는 소민에게 훈민정음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소민에게, 신하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실록에 기록된 내 역사를 읽게 될 이 땅의 후손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훈민정음은 널리 쓰여질까? 만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을 조선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데 조선의 미래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제 세상과 이별할 때가 된 듯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 틈으로 새어든 새벽빛이 퍼지며 어둠을 밀어낸다. 석등잔의 불빛과 어우러져 온화하고 평온하다. 이제 곧 조선의 하늘을 밝힐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졸음이 쏟아진다. 몇 줄 더 쓰고 싶은데 아직 쓸 말이 남았는데.